문 앞에 꽂힌 작은 쪽지가 하루를 통째로 흔들었는데요. 그 종이 한 장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졌는지 김다정은 스스로도 설명을 못하였습니다. 쪽지에는 숫자 3이 깔끔하게 적혀 있었고요. 그 숫자 배치가 이상하게 마음을 콕 찔렀습니다.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흔한 표시 같았는데요. 김다정에게는 어제와 오늘을 가르는 선처럼 느껴졌습니다. 숫자 셋을 보고 난 뒤부터 발걸음이 어쩐지 삐끗거렸고 숨쉬는 리듬도 조금씩 틀어졌습니다. 저녁 햇살이 마트 벽을 비스듬히 비추고 있을 때 김다정은 직원 출입구를 나서며 어깨를 반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요. 손목이 욱신거리는 걸 모른 척하려 했지만 결국 고개를 숙여 한 번 더 주무르게 되었는데요. 그때 앞에서 들려온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애미야, 조옥래가 서 있었는데요. 작은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 그 안쪽에는 접힌 종이 뭉치가 알록달록 비쳐 보였습니다. 둘은 서로를 멍하니 봤습니다. 김다정은 순간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고요. 조옥래 역시 입술을 깨물며 쇼핑백을 살짝 등 뒤로 감추려 했는데 이미 늦었더라고요. 둘이 동시에 말을 꺼냈다가 멈추는 어색한 순간이 있었고 그 틈에 김다정의 가슴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금방 끌어올랐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서러움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쁨도 아닌 감정이었는데요. 어머니가 왜 여기 계신지, 왜 그 쇼핑백을 들고 있는지, 왜 아무 말씀 없이 이렇게 서 있었는지 질문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김다정은 억지로 미소를 만들며 물었는데요. 운동 다녀오시는 길이세요? 라고 했습니다. 조옥래는 잠깐 눈을 깜빡이더니 응, 운동 하고 짧게 답했는데요. 그 짧은 대답이 오히려 더 길게 들렸습니다. 김다정은 서둘러 인사를 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돌아서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고요. 머릿속에서 방금 본 색색의 종이들이 자꾸 어른거렸습니다. 칼을 잡고 반찬을 손보려는데 손이 멈췄고 손목이 다시 욱신거리자 마음까지 쿡 찔렸습니다. 어머니가 몰래 일을 한다는 생각이 스르르 스며들었고요. 자신이 집안 살림을 제대로 못해서 시어머니가 나선 건 아닌지, 자신이 무능해 보여서 어머니가 부담을 덜어보려고 한 건 아닌지, 그런 생각들이 줄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편 조옥래는 방에 들어와 문을 닫고 쇼핑백에서 종이를 꺼내 무릎에 올려놓았는데요. 손끝이 잠깐 떨렸습니다. 들켰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며느리가 싫어할까봐, 미안해할까봐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마주쳐버렸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접어서 묶어두던 종이들이 어쩐지 더 가벼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 종이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는데요. 자기 때문에 집안이 더 무거워지는 건 아닐지, 그래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지, 이런 마음이 엎치락뒤치락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집이 잠깐 비었을 때 김다정은 시어머니 방 앞을 지나가다가 문틈으로 작은 수첩을 보게 되었는데요. 망설이다가 결국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마음으로는 이러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눈과 손은 이미 수첩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첫 장에 또박또박 적힌 글씨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날짜가 한 줄씩 이어져 있었고 곁에는 짤막한 문장들이 붙어 있었는데요. 그 문장마다 김다정의 이름과 이상철의 이름이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김다정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어머니의 마음을 뒤늦게 읽어내려갔습니다. 오늘은 손이 저려왔다고, 그래도 괜찮다고, 며느리가 밖에서 오래 서 있었다고, 집에 들어올 때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고, 아들이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고, 그래서 낮 동안 자신이 조금이라도 붙들고 있어야 한다고, 그런 문장들이 조용히 이어져 있었는데요. 그 순간 김다정의 눈에서 눈물이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수첩이 손을 벗어나 바닥으로 툭 떨어졌고요. 김다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자신이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김다정은 조옥래와 마주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제 수첩을 봤습니다. 조옥래는 놀란 얼굴로 김다정을 바라보았고요. 금세 눈을 피했습니다. 김다정은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는데요. 자신이 그동안 마음속에서 엉뚱한 가정을 키워왔다는 것,
어머니가 자신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같이 버텨보려고 손을 보탰다는 것, 그걸 이제야 제대로 알았다고 했습니다. 조옥래는 김다정의 손을 잡고 짧게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애미야, 네가 요즘 얼마나 애썼는지 다 봤다. 상철이도 버티고 있었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 그 말에 김다정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고요. 그 침묵이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이날 밤 이상철은 독서실에서 돌아와 식탁에 앉았는데요. 집 안 공기가 묘하게 부드러워진 걸 눈치챘습니다. 김다정의 표정이 가벼워졌고 조옥래의 말투도 평소보다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이상철은 괜히 농담을 던지려다 접어두었고요. 따뜻한 밥을 먹으며 마음속으로 일정표를 다시 세웠습니다. 전기 자격증 시험 날짜가 가까워지고 있었고 머릿속에서는 많은 공식과 규정들이 섞여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공식들이 조금 덜 딱딱하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시간 이지혁은 집에서 노트북을 덮고 창가에 서 있었는데요. 휴대폰 화면에 뜬 메신저 창을 몇 번이나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수신자 창에는 지은호의 이름이 있었고요. 그 이름을 보고 있으면 손끝이 잠깐 굳었습니다. 이지혁은 스스로에게 비혼주의라고 말해왔는데요. 그 말이 자신을 지켜주는 얇은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벽이 아주 얇아진 느낌이었습니다. 지은호가 카페에서 바쁘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떠올리면 마음이 잠깐 흔들렸고요. 박성재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이유를 모르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박성재는 사무실에서 업무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창밖을 봤는데요. 밤이 다 되어가는 시간에도 도로는 화려했습니다. 그는 오늘 계획했던 영화를 떠올렸고 지은호가 급한 일 때문에 못 왔다는 말을 씹어 삼켰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했는데 마음은 이해를 조금 늦게 했습니다. 박성재는 누구보다 분명한 사람이었는데요. 사람을 볼 때 계산기를 먼저 두드리는 습관이 없었습니다. 그는 숫자에 강했고 지위가 높았지만 사람 앞에서는 이상하게 단순했습니다. 좋으면 좋은 거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 단순함이 오래 버티는 힘이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그 단순함이 어쩐지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지은호는 카페 주방에서 시럽병을 닦다가 잠깐 멍해졌습니다. 어제 일처럼 스치는 장면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이지혁이 갑자기 현장으로 데려간 이유, 고객이 없는데도 서둘렀던 행동, 싱크대 아래로 함께 몸을 낮추던 순간, 그 짧은 거리, 그 숨소리, 그 열감. 지은호는 고개를 세게 한 번 저었습니다. 이건 아니지. 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요. 몸은 생각보다 솔직했습니다. 박성재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고요. 그렇다고 이지혁을 미워할 수도 없었습니다. 마음이 둘로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지환은 박영라의 호출을 받고 갤러리 작업실로 갔습니다. 박영라는 캠퍼스 앞에 서서 붓을 들어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하고 있었는데요. 선이 자꾸 끊어졌습니다. 박영라는 요즘 그림이 잘 안 잡힌다고 말했습니다. 고성이가 더 바쁘게 움직이는 시기라서인지 가끔 집안 공기가 딱딱하게 얼어붙을 때가 있었고요. 박진석의 장단이 변할 때마다 호흡이 흔들렸습니다. 박영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집이 시끄럽다.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오간다. 이지환은 고개를 끄덕였고요. 괜찮다고 말하려다 그 말을 삼켰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가장 쉬운 말처럼 보였지만 가장 흉한 말일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이 그랬습니다. 이수빈은 강남의 한 카페에서 소개 자리를 잇따라 다녀왔는데요. 마음이 금방 지쳤습니다. 질문이 너무 빨랐고 질문 끝에 붙은 미소가 너무 딱딱했습니다. 집, 수입, 상속 이런 말들이 1시간 안에 몰려들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누구 하나만 제대로 좋아하면 되는 사람인데. 그 말을 하고 나니 오히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단순한 마음이 제일 어렵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갈 때 김다정은 조용히 싱크대에 기대어 손목에 파스를 붙였습니다. 약한 냄새가 방 안에 퍼지자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때 부엌 탁자 위에 올려둔 수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봤던 그 수첩은 아니었습니다. 김다정이 결혼하고 나서부터 꾸준히 적어온 살림 수첩이었는데요. 그 장마다 사소한 숫자와 짧은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김다정은 펜을 들고 새로운 면에 조용히 적었습니다. 오늘 어머니와 마음을 다 확인했고, 남편에게는 조금만 더 묻지 않기로 했고, 내가 먼저 웃기로 했다고요. 적고 나니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장수가 동네에서 넘어져 팔을 살짝 다친 겁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는데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김장수가 자꾸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요즘 머리가 자꾸 헛갈린다. 손에 익던 길이 낯설다. 조옥래는 그 말을 여러 번 들으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고요. 집에 돌아와서 방문을 닫고 잠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친구의 목소리가 갑자기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장수는 예전부터 조옥래와 가깝게 지냈는데요. 속마음을 서로 잘 알아본 사이였습니다. 이제 그 마음의 길이 조금 흐릿해진다면 서로를 붙들 방법을 더 자주 찾아야 했습니다. 조옥래는 마음속으로 결심을 하나 세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김장수와 같이 아침 산책을 하자. 그리고 예전처럼 그 벤치에 앉아 한참 떠들자라고요. 그날 저녁 이상철은 학원에서 받은 모의 시험지를 식탁에 펼쳐놓고 조용히 설명을 했습니다. 여긴 계산을 빨리 써야 했는데요. 중간에 멈칫한 게 컸습니다. 다시 해보니 생각보다 간단했더라고요. 김다정은 옆에서 끄덕이며 반찬을 챙겼고요. 조옥래는 평소보다 말을 아끼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상철은 말하면서도 눈으로 가족의 표정을 살폈는데요. 셋이 같이 앉아 있는 시간 자체가 오랜만에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주말 지은호는 카페 영업을 마치고 가게 앞을 정리하다가 우편함에서 낯선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누가 두고 갔는지 흔적이 없었고요. 봉투 앞면에는 손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더 불안한 문장이었는데요. 다시 묶어보자.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봉투를 손에 쥔 채 한참 서 있었습니다. 봉투 속에는 작은 종이띠가 하나 들어 있었고요. 종이띠에는 동그라미 셋이 일정 간격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 모양을 보는 순간 며칠 전 김다정이 입에 올렸던 모양이 같은 종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그냥 누군가의 장난인지 아니면 어둡고 긴 이야기의 한 조각인지 그 경계가 분간되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게 앞에서 이상한 봉투를 주었습니다. 이지혁은 짧게 묻고 곧바로 달려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투가 과한 보호심처럼 들릴까 걱정이 되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보호심이 좀 필요했습니다. 잠시 후 이지혁이 도착했고 둘은 가게 안쪽에서 봉투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지혁은 종이띠를 손가락 끝으로 만지작거리며 눈을 좁혔습니다. 특별히 비밀스러운 정보는 없는데요. 모양이 심상치는 않습니다. 표시처럼 보입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고요. 이유를 묻는 대신 종이띠를 작은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 상자는 예전에 잃어버린 팔찌를 찾다가 잠깐 쓰고 넣어둔 상자였는데요. 그 상자 안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말들이 여러 조각으로 엉켜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지은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어제는 미안하다. 네가 불편했을까봐 말 조심하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안부는 전하고 싶었습니다. 지은호는 짧게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가게는 조금 바쁠 것 같습니다. 그 대화는 아주 짧았지만 박성재에게는 오래 남았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보다가 갑자기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음속에서 작은 결심이 반짝 떠올랐는데요. 그 결심은 계획이라기보다는 방향에 가까웠습니다. 지은호에게 과한 도움을 주는 대신 정확한 도움을 주자. 기다리기만 하는 대신 움직이되 선을 넘지 않자. 박성재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날 오후 고성이는 조용히 박진석의 방으로 들어가 일정표를 놓고 나왔습니다. 박진석은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이었고 사람을 굽어보는 눈빛이 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안일로 마음이 흐트러질 때가 있었는데요. 그 흐트러짐을 고성이는 누구보다 빨리 감지했습니다.
오늘은 말수도 적고 눈가에 미묘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방을 나와 복도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집안의 균형을 맞추는 일은 늘 섬세했고 작은 틈에서 큰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메모를 한 번 더 읽고 구두굽을 천천히 울리며 걸어갔습니다. 저녁 무렵 김다정이 마트에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는데요.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가 익숙했습니다. 정순이었습니다. 다정아, 요즘 안부를 못 물었네. 은호 얘기 들었냐? 김다정은 놀랐습니다. 정순이가 말하는 톤에는 긴장과 주의가 섞여 있었고요. 오래 버텨온 사람들만 알아챌 수 있는 피곤도 묻어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조심스럽게 이어 말했습니다. 가게 앞 우편함 얘기를 들었는데요. 별일 아니길 바란다. 그래도 만약이란 게 있잖니. 조심해라. 김다정은 고맙다고 말했고요. 전화를 끊은 뒤 마음이 묵직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남긴 흔적이라면 그 이유를 알아야 했습니다. 밤 식탁에 가족이 둘러앉았을 때 김다정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은호에게 이상한 봉투가 왔고 종이띠에 동그라미 셋이 찍혀 있었다고요. 이상철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래전 기억 한 장면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작은 창고에서 본 낙서 같은 표시, 누군가가 장난처럼 찍어 놓았던 점들, 그걸 보고 어린 마음에 비밀 지도를 만들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이상철은 고개를 흔들어 기억을 밀어냈고요. 오늘은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괜한 불안을 키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신 가족에게 내일은 내가 가게 근처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김다정은 고개를 끄덕였고요. 조옥래는 손을 맞잡으며 잠깐 기도하듯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이지혁은 현장 일정을 오전에 끝내고 카페로 들렀습니다. 지은호는 바쁜 손놀림으로 음료를 내다가 이지혁을 보자 손을 잠깐 멈췄습니다. 둘은 어색한 웃음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지혁은 전날의 마음을 정리해왔습니다. 마음이 앞서면 일도 사람도 망가질 수 있다는 걸 잘 아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늘 한 발 물러서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즘은 한 발이 자꾸 엇나가곤 했습니다. 오늘만큼은 더 물러서 보기로 했습니다. 어제 봉투 말입니다. 이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네, 상자에 넣어두었습니다. 지은호가 답했습니다. 괜한 걱정일 수 있지만 혹시 또 오면 바로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둘은 그 말로 대화를 마무리했고요. 말하지 않은 말들이 서로의 눈에 짧게 비쳤습니다. 오후 늦게 박성재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했고요. 평소처럼 밝은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걸로 부탁합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컵을 잡았습니다. 박성재는 대기하던 손님들과 함께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요. 그때 가게 문 밖에서 누군가 카운터를 슬쩍 찍고 사라지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지은호가 고개를 들었을 때는 이미 빈 거리였습니다. 그 순간 우편함에서 툭 떨어지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지은호와 박성재는 동시에 눈을 마주쳤고요. 박성재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우편함에는 또 다른 봉투가 끼워져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종이띠 대신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짧은 적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손인지 기억해라. 글씨가 예전 방식의 붓펜으로 쓰인 듯 획마다 힘이 있었는데요. 이상하게 따뜻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사진을 뒤집어보고 숨을 삼켰습니다. 오래된 가족 사진처럼 보이는 장면이었는데요. 사진 속 한 여자의 손목에 작은 금속 고리가 걸려 있었고 고리의 잠금 방향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왼손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진을 상자에 넣었습니다. 박성재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박성재가 낮게 말하자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가 무엇을 확인시키고 싶은 건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일단 모아두겠습니다. 박성재는 그 태도를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조급함이 더 큰 실수를 만든다는 걸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이수빈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낮에 받았던 질문들이 다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마음이 예전과 조금 달랐습니다. 박성재와 통화한 말 몇 마디가 오래 남았고요. 사람이 먼저다라는 짧은 문장이 속에서 울렸습니다. 이수빈은 자신이 원하는 사랑이 어떤 모양인지 말을 길게 늘어놓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누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상관없이 걸음을 맞춰줄 수 있는 사람, 급할 때는 서둘러주고 쉬어갈 때는 숨을 같이 고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며칠 뒤, 이 변두리 창고에서 오래된 상자가 하나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동네에 살짝 돌았습니다. 별것 아닐 수 있었지만 소문은 늘 잘하는 성질이 있었습니다. 김다정은 그 소문을 듣자마자 이상철의 얼굴을 슬쩍 보았습니다. 이상철은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식탁을 치우던 손의 속도가 아주 약간 느려졌습니다. 김다정은 그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손길이 조금만 달라져도 금방 알아챘습니다. 그날 저녁 김다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예전에 그 동네 창고에서 놀던 적 있으셨죠? 이상철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대답했습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모여서 숨바꼭질을 하곤 했는데요. 벽에 뭐가 찍혀 있자고 신나게 떠들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만 오래전 일이라 정확하진 않습니다. 김다정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때로 조심조심 들어가야 하는 방 같았습니다. 갑자기 불을 켜면 먼지가 한꺼번에 일어나 눈이 매울 때가 있었거든요. 오늘은 그 방 문턱에서 멈추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지은호는 상자에 모아둔 봉투와 사진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정리했습니다. 표시, 방향, 숫자, 이런 낱말들을 종이에 옮겨 적자 흐릿한 그림이 아주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어디가 첫 줄인지 모르는 퍼즐이었지만 그래도 모서리, 조각 몇 개는 맞아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조용한 발걸음이 들어왔습니다. 이지혁이었습니다. 그는 한 발짝 떨어져서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때요? 지은호는 짧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오늘도 괜찮습니다. 다만 퍼즐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숨을 고릅니다. 그러나 숨을 고르는 사이에도 마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 박성재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는데요. 평소보다 더 늦었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봉투였습니다. 며칠 전 모임 자리에서 누군가 슬쩍 건네준 봉투였는데요. 열어보지 않고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괜히 혼자 볼 내용이 아닐 것 같은 불길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 그 봉투가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성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한 장의 카드가 있었는데요. 카드 한쪽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선택이 늦으면 선택이 된다. 의미를 곱씹는 순간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는 기분이 뚜렷해졌습니다. 박성재는 몸을 뒤로 젖히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계속 밀어붙이는 모양새였습니다. 며칠이 흘렀고요. 집안의 작은 균열과 작은 화해가 번갈아 이어졌습니다. 김다정과 조웅래는 아침마다 함께 장을 보러 나가면서 가벼운 수다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걸음에 맞춰 속도를 조절했고요. 어느 날은 조웅래가 먼저 발을 멈춰 서서 말했습니다. 애미야, 내가 내 손목 냄새를 맡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김다정은 그 말에 웃었습니다. 손목에 붙인 파스 냄새가 그렇게도 사람 마음을 붙들 줄은 몰랐습니다. 이즈음, 지강호는 근처 PC방에서 시간을 보내다 늦게 집에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지강호는 늘 마음 한쪽이 불안했고요. 그 불안이 자신을 깎아먹는다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정순이는 아들의 뒤통수를 보며 속으로 수십 가지 말을 삼켰습니다. 어느 날 밤 정순이는 지강호가 문을 닫고 들어간 뒤 조용히 방문 앞에서 말을 꺼냈습니다. 강호야, 네가 하는 걱정들 중 절반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나머지 절반도 생각보다 작은 일이다. 그 말은 문틈을 통과해 지강호의 베개 옆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두 눈을 감고 오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비 오는 날 셋째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카페 우편함에는 이번에는 얇은 실 한 가닥이 들어 있었는데요. 실 끝에 아주 작은 고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고리를 손톱으로 살짝 건드려 보았습니다. 흔들림이 아주 미세했는데요. 그 미세함이 오히려 큰 소리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봉투 안쪽에는 짧은 문장이 또 적혀 있었습니다. 중간부터 메어보라. 아주 오래전 누군가가 건넨 조언처럼 들렸습니다. 지은호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속에서 천천히 굴렸습니다. 지은호는 그날 밤 상자에서 오래 묵혀두었던 물건을 꺼냈습니다. 과거의 팔찌였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다가 우연히 찾아낸, 그런데 찾고도 다시 닫아두었던 팔찌였습니다. 팔찌의 고리 방향을 다시 확인했고요. 손등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왼손과 오른손, 시작점과 끝점, 고리의 잠금과 풀림, 이런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둥글게 돌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발신자는 이지혁이었고요.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내일 이른 시간에 잠깐 봅시다. 다음 날 새벽 지은호는 카페 문을 열기 전 이지혁과 마주 앉았습니다. 둘은 따뜻한 차를 앞에 두고 말수를 줄였습니다. 쉬운 단어만 쓰기 위해 애썼습니다. 말이 길어지면 감정이 길어지고 감정이 길어지면 판단이 엉키곤 했습니다. 이지혁은 조용히 운을 뗐습니다. 나는 늘 물러서서 보려고 했는데요. 요즘은 자꾸 앞으로 가려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 버릇이 당신을 흔들면 안 됩니다. 지은호는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혼자 서 있는 연습을 오래 했는데요. 요즘은 자꾸 기대고 싶어집니다. 그 마음이 누구에게 부당해지면 안 됩니다. 둘은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자르는 중이었습니다. 말끝마다 생긴 가느다란 꼬리를 가위로 똑똑 잘라 책상 모서리에 올려두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조용히 열리고 박성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보고 잠깐 멈칫했지만 곧 평소의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이른 시간에 죄송합니다. 잠깐만 들렀다가 가겠습니다. 박성재는 둘의 사이에 앉지 않았습니다. 약간 떨어진 자리에서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러나 앉아있는 거리보다 마음의 거리가 더 또렷해 보였습니다. 박성재는 컵을 손바닥으로 감싸쥐고 낮게 말했습니다. 어제 회사 쪽으로도 비슷한 봉투가 하나 왔습니다. 이지혁과 지은호의 시선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늦게 고르면 늦게 고른 게 된다. 라고요.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셋이 함께 앉아 있으니 문장이 유난히 뚜렷해졌습니다. 각자 마음속에서 같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누가, 왜, 무엇을 고르게 하려는가?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박성재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녁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웃고 문을 나섰습니다. 이지혁은 의자 등받이에 가볍게 등을 붙이고 눈을 감았다가 뜨며 한숨을 조심히 내쉬었습니다. 지은호는 컵을 씻으러 자리에서 일어났고요. 흐르는 물소리가 잠깐 둘의 말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다정이 장을 보다가 매대 한쪽에서 낯익은 종이 묶음을 보았습니다. 어린이 체험 코너에서 나눠주는 색종이 묶음이었는데요. 구석에 동그라미 셋이 작은 인쇄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다정은 재빨리 묶음을 집어들고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표시 예전부터 있던 건가요? 직원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요즘 들어왔는데요. 외주 쪽에서 묶음 표기를 바꿨다고 들었습니다. 김다정은 묶음을 내려놓고 손목을 어루만졌습니다. 아까의 찌릿함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단순한 묶음 표시일 수도 있었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흔한 물건에 흔적을 심어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김다정은 수첩을 펴고 오늘 본 표시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 문장을 적었습니다. 흔한 데에 놓아야 흔적이 오래 남는다. 적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겁을 줄일 때는 겁의 이름을 크게 써보는 것도 방법이었습니다. 이름이 붙은 겁은 모양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모양이 드러난 검은 방향이 생겼습니다. 밤, 이수빈은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라고 부르며 말했다가 잠깐 멈춰섰습니다. 오늘은 그냥 안부입니다. 저는 잘 지냈고요. 오빠도 잘 지내고 계시죠? 박성재는 웃었습니다. 잘 지낸다. 너는 어떻게 지내니? 이수빈은 낮에 겪었던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가 끝났는데도 귀 속이 한동안 따뜻했습니다. 이수빈은 자신이 누구에게 기대고 싶은지 천천히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흘렀고요. 가을 공기가 더 깊어졌습니다. 그 사이에도 작은 사건들이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조옥래와 김장수는 아침 산책을 함께 나가기 시작했고, 둘은 벤치에 앉아 오래전 시장 얘기를 자주 꺼냈습니다. 예전에는 장바구니가 다 천이었는데요. 비가 오면 묵직해져서 손목이 더 아팠습니다. 그때 너는 내 장바구니 안을 꼭 들여다봤지. 그랬지. 둘은 웃었습니다. 웃음 끝에 잠깐의 침묵이 고이고 그 침묵까지도 서로한테는 선물 같았습니다. 어느 저녁 이지혁에게 짧은 연락이 왔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는데요. 메시지에는 장소와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밤 오래된 공터. 3시 와라. 3시라는 말이 유난히 크게 보였습니다. 이지혁은 즉시 지은호와 박성재에게 연락했습니다. 위험할 수 있지만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은 시간을 맞춰 공터로 향했습니다. 공터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빛이 거의 없었는데요. 발 아래 흙 냄새가 진했습니다. 잠시 후 건너편에서 사람 하나가 걸어왔습니다. 얼굴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거리에서 그 사람은 말을 꺼냈습니다. 궁금하지? 누가 이런 장난을 하는지. 왜 너희가 자꾸 보게 되는지.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끝이 단단했습니다. 셋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천천히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손끝으로 가리킨 방향에 작은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보면 알 건 없다. 다만 잊고 싶어도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다. 셋은 서로를 잠깐 바라본 뒤 상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끈과 오래된 메모, 그리고 반짝임이 거의 사라진 작은 금속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 묵던 자리를 잊지 마라. 지은호는 상자를 들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숨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이지혁은 상자 속 끈을 손으로 잡아보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박성재는 메모를 접어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셋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 누군지 묻고 싶었지만 그 사람은 이미 뒤돌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내가 정하지 않는다. 마지막 말만 공터에 남았습니다. 셋은 공터를 나와 조용한 길을 걸었습니다. 말이 길어지면 불안이 길어진다는 걸 셋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각자 마음속에서 짧게 정리했습니다. 이지혁은 경계를 세우고, 지은호는 기록을 세우고, 박성재는 선택을 세우자고요. 다음 날 김다정은 상점에서 일찍 퇴근해 저녁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오늘은 이상철이 모의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했고요. 작은 축하를 하고 싶었습니다. 밥상 한가운데에 따끈한 국이 올려졌고 나란히 놓인 젓가락이 반짝거렸습니다. 세 사람이 둘러앉자 공기가 금방 따뜻해졌습니다. 조옥래가 말했습니다. 사람이란 게 그렇더라. 많이 알면 흔들리고 모르면 또 흔들린다. 그러니 알되 몸을 굽히고 모를 땐 눈을 크게 뜨자. 이상철과 김다정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 지은호는 상자를 다시 열어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빈 종이에 자신만의 기호로 작은 표를 만들었습니다. 표의 첫 줄에는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누가 보냈는지보다 왜 나에게 왔는가. 그 아래 두 번째 줄에는 왼손과 오른손의 이유라고 썼습니다. 세 번째 줄에는 중간부터 매는 매듭의 뜻이라고 적었습니다. 표를 다 쓰고 상자를 닫자 마음속에서 이상하게 조용한 소리가 났습니다. 아주 낮고 단단한 소리였습니다. 그 시각 이지혁은 집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낮게 켜고 종이에 작은 동그라미를 한 줄로 그려보았습니다.
그 단순한 모양이 하루를 다시 곧게 세워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짧게 적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나를 지키고 너를 지키는 일. 적고 나서 펜을 놓았습니다. 박성재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오늘 밤은 그 화려함이 조용히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메모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선택이 늦으면 선택이 된다.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 천천히 하되 멈추지는 말자. 기다리되 포기하지는 말자. 그리고 내 자리를 넘어서는 행동은 하지 말자.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며칠 뒤 조용한 변화가 가족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김다정과 조웅래는 예전보다 더 자주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상철은 공부가 잘 되지 않는 날에도 자리에서 일어나는 시간을 조금 앞당겼고요. 앉아있는 자리에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이수빈은 소개 자리를 잠깐 멈추고 자신의 일에 마음을 더 실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먼저 사랑해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라의 그림 옆에서 침묵으로 자리를 지켰고요. 박영라는 다시 선이 이어지기 시작한 캠퍼스를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지은호는 카페 문을 닫고 마지막으로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 우편함을 보자 이상하게 심장이 편안해졌습니다. 보내는 사람이 쉬는 밤도 있어야 했습니다. 쉬는 밤이 있어야 다음 말을 고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이 아주 낮게 스쳐 지나가고 있었고요. 그 바람 속에서 희미하게 이런 말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처음 묵던 자리를 잊지 마라. 지은호는 집에 돌아와 불을 켰습니다. 방 안이 금방 따뜻해졌습니다. 침대에 앉아 팔찌를 한 번 더 손에 얹어보았습니다. 왼손과 오른손 중 어느 쪽에 얹을까 잠깐 고민했는데요. 오늘은 아무 쪽에도 채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손바닥 한가운데에 올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차가운 감촉이 서서히 체온을 닮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로운 봉투가 오지 않은 채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할 일을 하며 하루를 밀고 나갔고요. 마음속 퍼즐은 아주 느린 속도로 맞춰졌습니다. 퍼즐은 어느 날 갑자기 딱 맞아떨어지는 법이 드물었습니다. 대신 매일 아주 조금씩 맞았습니다. 맞춰지는 소리는 작았지만 그 작은 소리가 사람을 버티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이 모여 앉았을 때 김다정이 말했습니다. 우리 시험 끝나면 셋이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이상철이 웃었고요. 조웅래가 손뼉을 살짝 쳤습니다. 그래, 그날은 꼭 웃자. 김다정은 거기에 한 줄을 더 얹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조금 웃자. 세 사람은 눈을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웃음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 무렵 지은호는 가게 앞 화분에 물을 주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에게 온 흔적들은 누구의 장난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외침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들이 나를 무너뜨리려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려면 오늘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내 편이 되어야 한다. 그 생각은 길지 않았지만 하루를 바꿨습니다. 밤, 이지혁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일은 가게 앞을 내가 지키겠다. 지은호는 짧게 답했습니다. 그럼 나는 안에서 내 일을 하겠다. 둘은 같은 자리를 서로 다른 방법으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경계와 신뢰가 같은 줄 위에 얹히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끝자락, 박성재는 도시 외곽을 한 바퀴 돌고 돌아오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옆에서 벗어나지 않겠다. 다만 네 앞도 내 뒤도 아니고 내 옆. 그 말은 허공에 흩어지는 대신 그의 어깨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셋째 봉투 이후로 더 이상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긴장을 풀려는 순간 또 다른 방향의 긴장감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때가 사실은 제일 위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긴장을 경계로만 쓰지 말고 질서로 쓰자. 불안을 공포로 키우지 말고 주의로 바꾸자. 어느 늦가을 오후 카페 문이 열리고 낯선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짧게 목례를 하고
창가 자리로 갔습니다. 주문은 평범했고 머무는 시간도 평범했습니다. 다만 돌아서 나갈 때 우편함 앞에서 아주 잠깐 멈췄다가 갔습니다. 지은호는 그 장면을 눈으로만 따라가고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다가가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비어 있는 우편함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닫았습니다. 그날 밤 지은호는 상자에서 팔찌를 꺼내 왼손에 채웠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손목을 들어 올려 보니 반짝임이 아주 작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조용한 결심이 하나 생겼습니다. 나는 내가 고른 쪽으로 간다. 누가 떠밀어서가 아니라, 누가 막아서가 아니라 스스로 고른 쪽으로요. 다음 날 아침 첫 손님이 들어오기 전 가게 안에 짧은 대화가 흘렀습니다. 이지혁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조금 뒤에 서 있겠다. 지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나는 조금 앞에 서 있겠다. 둘은 웃었습니다. 말이 단순할수록 몸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박성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컵을 받으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시간이 우리 편이 되게 합시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지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은 다른 방향을 보면서 같은 뜻을 품고 서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다정은 장 보러 나가며 조옥래의 팔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내가 조금 끌고 갈게요. 조옥래가 웃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네가 끌어라. 내일은 내가 끌고 간다. 둘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칼을 살짝 들었다 놨습니다. 그 바람이 누군가의 장난인지 계절의 장난인지 알 수 없었지만 둘은 그 바람을 기분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밤이 내릴 때까지 별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별일이 없다는 사실이 사람들을 더 인간답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이름을 자주 불렀고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눈을 맞췄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일이 많아지면 오해가 줄었고 눈을 맞추는 시간이 길어지면 불신이 줄었습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풀린 매듭도 있고 덜 풀린 매듭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듭이 있다는 사실이 삶을 망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매듭 덕에 단단해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내일은 내일의 매듭을 만질 차례였습니다. 누군가는 안에서 붙들고 누군가는 밖에서 막고 누군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다정은 수첩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가족이란 서로의 무게를 묻지 않고 서로의 방향을 묻는 사람들이다. 그 문장을 쓰고 펜을 덮자 집안 공기가 아주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이상철은 책상 앞에서 고개를 들어 웃었고요. 조옥래는 부엌에서 작은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창밖 가을빛이 깊어지는데요. 사람들의 마음에도 같은 빛이 들어왔습니다. 누가 몰래 남긴 표시도 오래 숨겨둔 상자도 방향을 정해주지는 못했습니다. 방향은 결국 사람들 안에서 나왔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기 자리를 조금씩 옮겨주는 마음, 그 마음이 방향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방향은 그렇게 정해졌고요. 내일의 방향도 아마 그렇게 정해질 겁니다.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스스로 고른 쪽으로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